BTS의 빌보드 차트 1위,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윤여정 배우의 오스카 여주연상 수상에 이어 오징어 게임이 94개국에서 1위를 달성했죠. 전 지역 올킬이에요. 넷플릭스 창사 이래 최고의 흥행작을 한국인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넷플릭스 창업자가 오징어 게임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원래 넷플릭스 가입자 수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한계다, 이런 비관론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백신이 퍼지면서 코로나 특수가 끝나가고 경쟁업체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오징어 게임이 이런 전망을 깬 거죠. 가입자 증가폭은 예상치를 웃돌고 있고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리액션 영상이나 리뷰, 패러디 같은 2차 창작물의 조회수도 합치면 420억 회가 나온대요. 전세계 인구의 5배를 넘어요. 그간 한국어라는 언어적 장벽은 한류의 한계로 지적이 돼 왔지만 좋은 컨텐츠는 언어와 문화를 넘어 통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탑10 컨텐츠의 상당수가 한국산이고 이태원 클라스가 일본에서는 신드롬 수준의 인기였어요. 랜덤 플레이 댄스라는 행사가 또 외국에서 유행하거든요. 일반인들을 모아놓고 K-팝 노래를 아무거나 틀어요. 그러면 그 노래 안무를 아는 사람이 아무나 튀어나와서 춤을 막 추고, 근데 BTS나 블랙핑크처럼 유명할 것 같은 그룹 말고도 한국인도 잘 모르는 중소기업 신인 아이돌 노래까지 어떻게 아는 건지 외국인들이 춤을 막 추더라고. 이쯤 되면은 오징어 게임이 잘한 거지 한국 드라마가 잘한 게 아니다, BTS가 잘한 거지 K-팝이 잘한 게 아니다, BTS의 다음 세대가 없다, 이런 비판이 조금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가스라이팅이 한 20년 동안 꾸준히 나왔거든요. 성공에 우연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반복되는 성공은 이유가 있어요. 이 한류가 벼락부자가 아니에요. 꾸준히 역량을 쌓아왔어요. 이제는 인프라가 완비가 됐기 때문에 다음 세대 역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는 오랫동안 아시아에 갇혀 있었죠. 대만, 중국, 일본, 동남아, 멀리 가야 중동이었어요. 아시아가 한계라는 이 자기 비관이 많았고, 이게 컨텐츠 열심히 만들어 봐야 홍보나 유통이 안 되면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박진영이랑 방시혁 대표가 미국에 가서 한번 뚫어보겠다고 둘이 합숙을 하면서 고생한 썰이 유명해요. 일이 안 풀리니까 예민해져가지고 막 빨래하다가 싸우고. 미국의 팝은 전통과 권위가 크지만 그만큼 보수적인 전통 매체들이 터줏대감이거든요. 홍보를 하려면 라디오에 송출을 해야 되고, 유통은 또 현지 에이전시랑 연줄이 필요한데 이 카르텔의 아시아 외지인이 갑자기 끼어들기가 힘든 거죠. 마이클 잭슨마저도 흑인이라고 차별을 받던 역사가 있던 곳인데 그들만의 성벽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벽을 넘지 않고 돌아가는 개구멍이 발견이 된 거죠. 바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한국의 컨텐츠를 전 세계에 홍보해주고 유통을 해줘요. 무료로, 자동으로. 특히 유튜버들은 리액션 영상이나 리뷰 영상, 커버 댄스, 커버곡, 이런 2차 창작물을 찍어내면서 시키지도 않은 홍보를 지들이 멋대로 해요. 너무 편해. 중소기획사던 빅히트는 미국은커녕 한국 지상파에 가도 퇴짜를 맞는 게 일이었는데 유튜브 덕분에 BTS가 글로벌로 퍼지게 됐고요. 이게 재밌는 거를 보면은 여운이 남아가지고 막 이거를 공유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 브레이브걸스 역주행도 댓글 모음 영상에서 시작이 됐고, 이 한류 컨텐츠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보면서, 그리고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감상을 공유하는 욕구를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컨텐츠는 재생산되고 재확산되고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댓글을 보면은 죄다 영어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본다는 거죠. 유튜브가 진짜 한류 전파의 1등 공신이에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즐기는 여가 시간이 늘면서 플랫폼 기업이 몇 년치 성장을 단숨에 달성했어요. 그 덕에 전통 매체보다 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서 한류 컨텐츠 확산에는 더 유리한 환경이 됐고, 다음으로 전통 매체는 방송을 편성할 때 제한된 시간 동안 최대의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해서 방송국 주도 하에 상업적인 컨텐츠 위주로 내보내다 보니까 스타들은 방송국이 만들어낸 이미지만 소비가 됐어요. 악마의 편집도 그런 맥락에 있고, 근데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스타들은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고,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 개인적인 고민들, 억울한 얘기들, 이런 인간적이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소통형 컨텐츠로 세계적인 팬덤을 얻은 첫 케이스가 BTS고, 과정에서 이미지와 실제 모습이 같거나 반전 매력을 가진 스타가 선호가 되고, 이중적인 스타는 비호감으로 추락을 했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유튜브를 우리만 쓰는 것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 3단계가 있어요. 경제적 성장, 정치적 안정, 문화적 성장. 일단 경제부터 보면 인류가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잉여 식량이 생겼고 정착 생활도 시작하고 도시 문명이 발생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이 돼야 창작이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일본도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문화산업을 키웠어요. 게임에선 닌텐도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만화에선 드래곤볼이나 지브리로 세계 시장을 주도했죠. 풍요로운 물질과 정신에서 탄생한 이 선진 문물은 가난한 나라 입장에서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부유한 서방 세계에서는 신선한 경험이었고 오리엔탈리즘을 자극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의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이 바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구의 문물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던 우리가 주기도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GDP가 벌써 9등이에요. 한 자릿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문화산업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게 됐다는 거죠. 물론 내부적으로는 자살률 1등, 출산율 꼴찌, 양극화 같은 문제가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경제 규모만 생각을 하면 차례는 우리보다는 중국에 먼저 갔어야 돼요. 문화적으로도 중국은 동부 아시아의 중심이었고 언어만 해도 주변 국가들이 한자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근데 왜 중국이 아니고 우리냐? 여기서 문화 발전의 선행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게 드러나는데 바로 정치적 안정이죠. 중국은 공산당 독재,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문화유산 파괴, 문화 탄압을 거듭하면서 문화의 성장을 막아왔어요. 심지어 최근에 이게 더 심해지고 있고 게임이고 방송이고 연예인 팬클럽 다 패거든요. 우리도 과거에 팬덤 문화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국처럼 그거를 못하게 막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냥 두니까 자정이 돼가지고 팬덤 문화가 성숙해졌어요. 이제는 글로벌 조직력이 상당히 체계적이에요. BTS가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린다? 그러면 막 논문 수준으로 반박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배포하거든요. 그 특유의 조직력을 전 세계 팬덤에 이식을 하면서 BTS가 빌보드 차트에 들어가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됐죠. 저급하다고 욕먹던 팬덤 문화가 지금은 국위선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 팬덤 문화를 초기에 조지고 있고 스타를 만드는 근본 에너지를 거덜내는 거지. 진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화 성장을 막아온 중국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콘텐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숙도는 떨어지고 정치색은 강한 콘텐츠를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거부감은 더 커지고 어쨌든 정리하면 산업화로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고 과정에서 왕정이나 독재가 무너지면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나서야 문화성장이라는 마지막 단계도 밟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 경제성장이랑 정치적 안정을 둘 다 달성한 나라가 아시아에 많지가 않아요. 독재나 종교 갈등, 민족 갈등, 내전, 전쟁, 가난 아직까지 이런 위협이 많은 게 아시아라서 그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가 전 세계에서 40위권이에요. 낮죠? 근데 이게 아시아에서는 최상위권이야. 창작의 자유가 그나마 보장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나마 조건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으로 업계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거든. 우리가 땅이 좁잖아. 이 땅이 부양할 수 있는 인구가 적겠죠? 인구가 적으니까 내수 시장을 부양하기 힘들고 기업의 수익에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수출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경제가 수출에 의존해온 것도 숙명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이 콘텐츠는 오랫동안 수출에서도 한계가 있던 거야. 아시아 밖을 못 넘어갔으니까. 작은 시장에서 적은 고객한테 더 큰 수익을 내려다 보니까 객단가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어요. 그 K-팝에서는 아이돌 팬사인의 입장권을 확률로 주거든요. 이 확률을 높이려면은 음반을 수십 장을 사야 돼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거죠. 게임 산업은 더 심해요. 극소수의 소비자한테 억 단위의 돈을 쓰게 만들면서 운영이 돼요. 드라마는 또 PPL로 떡칠이 돼 있죠. 수익은 극대화인데 지출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이 아이돌은 수명이 짧으니까 하루 종일 행사를 돌리는데 정산을 또 안 해주는 문제가 있고 게임 쪽이야 크런치 같은 야근 문화가 유명하고 드라마는 뭐 제작비 후려치기며 인건비 후려치기, 임금체불, 스태프 과로사가 거의 관행이었고 근데 이제 영상 쪽은 넷플릭스가 등장하면서 제작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쓰는 거에 비해 반의 반도 안 쓰는데 투자 대비 보상이 크다는 매력이 있고 창업자 표정 봐요. 좋아 죽잖아. 그리고 그동안 방송국들이 팔리는 것만 팔겠다고 김치 싸대기 같은 가족 액션 드라마나 찍고 있을 때 넷플릭스는 어땠어요? 돈 줄 테니까 아무거나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 판도라의 상자를 언박싱을 한 거지. 작가들이 수십 년 동안 방송국에서 퇴짜 맞으면서 장롱에 처박아뒀던 그 원고들, 그 억압된 창작물들이 터져 나오면서 넷플릭스에 공급이 되고 있다. 굶주린 들깨마냥 창작의 욕구들을 해소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결국에 시장이 작아서 생기는 문제들을 탈출을 하려면 전 세계로 시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던 거예요. 해서 해외 시장에 먹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콘텐츠 업계가 끊임없이 칼을 갈아왔는데 대표적인 예가 K-팝이에요. SM이 옛날에 일본 수출을 목표로 해가지고 보아라는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기획을 했고 이 성공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K-팝에서는 수출형 아이돌을 육성하는 시스템을 정교화해왔어요. 길거리 캐스팅부터 오디션에다가 외국인 전용으로 해외 오디션까지 하고 요새는 TV에서 공개적으로도 오디션을 하죠. 인재풀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요. 이 K-팝이 해외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낼수록 더 많은 꿈나무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고 인재의 풀이 커지면서 역량도 더 커지고 있죠. 우리 학생들이 직업이 아니라 대학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여기도 아이돌이 아니라 연습생이 되는 게 목표라고 해요. 그만큼 대형 기획사는 연생이 되는 것부터가 하늘의 별따기고 경쟁이 치열한데 이 연생이 돼도 매달 평가를 보면서 나고 되면 짐 싸들고 집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무한 경쟁 속에서 하나씩 속아내다 보니까 살아남고 데뷔까지 한 아이돌은 최정예라는 거죠. 모든 능력치가 평균 이상인 만능돌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노래하는 멤버랑 얼굴 마담이 따로 없어요. 혼자서 비주얼, 노래, 춤, 작사 작곡, 예능, 외국어는 물론이고 인성의 멘탈까지 고도로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나와요. K-팝을 왜 좋아하세요 물어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잘생긴 외모, 칼군무, 화려한 연출, 퍼포먼스 뭐 이런 거거든요. 볼거리가 많다는 거죠. 뭐 주입식이다, 깊이가 없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음악 애호가들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K-팝은 특정 능력의 깊이가 아니라 모든 능력을 고루 갖춘 너비에서 매력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듣는 음악보다는 보는 음악이란 관점에서 차별화가 되고요. 아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야 미국에 많잖아. 막말로 어벤져스 보러 갈 때 뭐 클리셰니 미장센이니 그런 거 따실 거냐고. 두드려 까부수는 거 보러 가는 거잖아. 어쨌든 좁은 시장이라는 선천적인 한계가 수출이라는 후천적인 노력을 이끌지 않았나 싶은데 우거진 나무숲 그늘 밑에서 햇빛도 못 받으면서 잡초같이 강하게 자라다가 유튜브 같은 비닐하우스로 들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 이거죠. 이렇게 노력해온 역사가 있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류는 앞으로도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문화산업 그 자체는 돈이 안 돼요. 하지만 GDP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날 거예요. 문화산업으로 국가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하면 한국이 파는 모든 상품에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중국산과 일본산 차이를 생각해보면 느낌이 오죠. 이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안정에 이어 문화 발전을 이루면서 선진국에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